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60대와 70대의 대부분이 잘못된 건강상식과 불필요한 노후 정보를 바탕으로 아까운 노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곧 은퇴라 여기며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람,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껴안은 채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 불필요한 절제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건강 상식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잘 지킨다면 노후를 훨씬 즐겁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60, 70대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더 신경 써서 가꾼다거나 뇌 건강을 위해 비타민C를 자주 먹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노후에도 일을 하는 등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가올 30년의 노화를 늦추는 법, 70세의 정답입니다. 이 책에는 노화를 늦추는 결정적인 생활 습관 60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들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30년을 준비하는 것들인지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는 60,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 보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한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하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나이 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서 피부를 젊게 유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져서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30에서 40만 원 선이면 이용할 수 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진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안티에이징 시술을 반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노후에는 어떤 일이라도 반칙으로 단정짓지 않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성호르몬 감소는 만병의 근원. 중장년층은 성호르몬 감소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이를 먹으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중성화된다는 말이다. 성호르몬 감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로 인한 갱년기 장애는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남성에게도 갱년기 장애가 찾아온다. 요즘에는 이를 LOH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갱년기 장애가 오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온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피로감, 권태감, 우라증, 다한증, 두근거림, 잔뇨감, 어깨 통증, 관절통 등 이것이 다 성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히 갱년기에는 남녀할 것 없이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보통 여러 가지 갱년기 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호르몬이 감소하면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도 적용된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해서인지 남녀 모두 이를 선호하지 않는다. 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호르몬 보충요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만약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있는 남성 건강 클리닉 등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자. 나 또한 남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비타민C로 뇌를 튼튼하게.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비타민C와 지능지수의 관계를 연구한 실험이 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의 3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비타민C가 많은 식사를, B그룹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다. 그런 다음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A그룹의 평균 점수는 113.2, B그룹의 평균 점수는 108.7이라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비타민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황산화 작용에 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에서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데 비타민C에는 산화를 막는 힘, 다시 말해 산화작용의 반대말인 환원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다. 환원작용으로 산화를 예방해서 뇌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것이다. 물론 비타민C는 뇌와 혈관뿐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남자는 6년, 여자는 1년 더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알다시피 비타민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지만 영양제로 섭취할 수도 있다. 비타민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주목받아 와서 이미 알약으로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영양제 가운데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니 자주 이용해보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다. 80대가 되면 인지장애 발병률이 60대의 12배나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뇌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60에서 70대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고령자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근력이 떨어지는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한다. 이는 뇌도 마찬가지여서
머리를 쓰지 않고 살면 뇌는 점점 퇴화한다. 나이가 들면 의례 기억력이 떨어지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기능상 75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급격히 떨어지는 쪽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이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아야나 토마스 박사 그룹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18에서 22세 청년층과 60에서 74세의 노년층을 64명씩 모아서 단어를 외우게 한 다음 종이에 적힌 단어가 외웠던 단어에 포함됐는지를 물었다. 이때 이를 단순한 심리학 실험이라고 말하면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답률은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시험을 보기 전에 보통은 고령자의 정답률이 떨어진다고 말해주면 노년층의 정답률만 큰 폭으로 낮아졌다. 다시 말해 평범한 상황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기억력에 큰 차이가 없으나 나이 든 사람의 기억력이 더 나쁘다는 선입관을 심어주면 노년층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기억력까지 저하된다는 뜻이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보자.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등굣길에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던 때를 말이다. 애초에 사람은 이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외울 수 없다. 여러분은 노년에, 아니 중년 이후에라도 이렇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외워본 적이 있는가? 아마 드물 것이다.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거나 외워도 금방 까먹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기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인간의 몸과 뇌에는 비사용 증후군이 일어난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점차 소멸하듯이 사용하지 않는 기억력도 당연히 쇠퇴한다. (60세가) 넘으면 60점 주의로. 노후에는 60점 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60세가 넘으면 100점 따위 필요 없다. 60점이면 충분하다 하는 기세 없이는 노후의 험난한 고개를 넘기가 어렵다. 그리고 70세부터는 여기서 10점을 더 뺀 50점 주의가 적당하다. 무슨 일이든 경험이 쌓일수록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한 번 더 검토해서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렇게 판단과 결정을 미루는 행위는 결국 사고를 정지시킨다. 아마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지 않을까. 상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라고 말해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말이다. 사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상사가 아니라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좀 더 지켜보자 라고 말하는 순간 활동을 멈춘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좀 더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여행지를 정한다면 책자를 참고한다 해도 20에서 30분이면 충분하다. 자꾸 결정을 미루거나 머뭇거리면서 고민해봤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뿐더러 전두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슬슬 인생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어떤 일을 빨리 결정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보기 전에 뛰어라 라는 영어 속담처럼 대담해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고민하지 말고 뛰어라 정도는 가슴에 새겨두어야 노후의 고개를 넘을 수 있다. 100점이 아니면 안 된다. 90점도 부족하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살면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할 뿐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다. 부모님 간병에 지친 분들에게도 꼭 말해주고 싶다. 100점짜리 간병이란 애초에 없다.
기나긴 노후를 보내려면 60점, 아니 50점이면 충분하다는 비완벽주의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 살아본 경험에 따르면 적당히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인생이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자연 해소법과 예술 해소법이다. 자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는 자연계의 중심 태양이다. 햇빛에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다. 반대로 인간은 햇빛을 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증거로 북유럽에 사는 겨울의 낮 시간이 짧아지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속출한다고 한다. 이는 생체 시계가 바뀌기 때문인데 이후 봄이 찾아와서 일조 시간이 늘어나면 건강을 되찾는 사람이 다시 많아진다.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몸과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까닭이다. 우울증 치료에 강한 빛을 쐬는 방법이 있을 만큼 빛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햇빛을 쐬면 좋은 점이 많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나 감염병을 막아준다. 또 몸에서 비타민 D가 활발하게 합성된다. 비타민 D는 칼슘의 운반책이기도 한데 칼슘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스트레스를 푸는 자연 해소법으로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은 산림욕이다. 숲과 나무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산림욕의 효과가 발견된 곳은 19세기 독일로 숲으로 둘러싸인 요양원에서 지낸 뒤 가벼운 정신질환이 호전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식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활용하는 아로마 테라피처럼 숲속 향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또한 숲에서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적당한 산책은 운동도 되므로 기분을 더욱 밝게 해준다. 이처럼 산림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숲에 나갈 시간도 체력도 없다면 실내 작은 정원을 만들거나 반려식물을 키워도 좋다. 마음이 우울할 때 흙을 만지면 기분이 누그러지면서 평온해지고 화분에 허브를 심어 베란다에 둔 채 가끔씩 가꿔주면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도 있다. 흙을 만지면서 식물의 향을 맡으면 셀프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있다. 더불어 정원을 가꾸면 전두엽도 단련할 수 있어서 감정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정원이라도 식물을 가꾸는 일 또한 농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러모로 머리를 써야 한다. 농업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일인 만큼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데다 적은 면적에서 큰 수확을 얻으려면 관리 능력과 창조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반복되는 작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만한 일이 이어질 것이기에 전두엽을 자극하기에 알맞다. 2주간 집에 있으면 7년치 근육이 사라진다. 노년이 되면 조금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운동 부족으로 이어져서 하반신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조금만 걷지 않아도 근육에서 비사형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다. 75세 이상이 2주간 움직이지 않으면
7년간 움직이면서 쌓았던 근육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근육이 소실된 탓에 넘어져서 골절상이라도 입게 되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넘어가야 할 경우가 매우 많다. 또 고령자가 운동량이 부족하면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 나는 고령자가 단 하루라도 집 밖을 나서지 않은 날이 있었다면 일시적 은둔형 외톨이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에는 본격적인 은둔형 외톨이 상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체력 저하는 물론이고 인지장애나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 결국 단 하루만 집에 있어도 건강 수명이 단축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상황이 심각하다 해도 고령자라면 매일 빠지지 않고 산책을 나가야 한다. 산밀, 밀지, 밀저, 밀폐, 환경만 피한다면 바이러스 감염도 크게 우려할 것이 못 된다. 부부가 삼시세끼를 같이 먹으면 황혼이혼을 부른다. 나는 정년이 연장되고 고용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노후 수입 문제 해결보다는 부부관계 안정이라는 문제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앞으로 몇 년 더 일한다면 그만큼 부부가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은퇴한 남편 때문에 아내에게 생기는 병을 가리키는 부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에는 워낙 대중적인 질환이어서 노인정신과 의사라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50에서 60대 여성을 대할 때면 우선 이 병부터 의심해 본다. 노후에 부부관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대다수의 노부부는 크고 작은 갈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시세끼를 함께 먹는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봄의 꽃과 가을의 달, 부부가 사이좋게 먹는 삼시세끼라는 노랫말이 있을 정도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배부르게 밥을 먹지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이다. 요즘 세상에 부부가 삼시세끼를 함께 먹으면서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에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25년 이상 같이 살아온 노부부들의 이혼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었는데 대부분은 아내의 요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정년퇴직 후 남편이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아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몇십 년 동안 아내들에게 남편이 없는 낮 시간은 자유 시간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친구와 통화를 할 수 있고 근처 사는 지인들과 한바탕 수다도 떨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었는데 노후가 되자 항상 남편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 불편한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게다가 잠시 외출이라도 하려 들면 남편은 어디 가냐, 점심은 어떻게 할 거냐, 몇 시에 올 거냐라며 연달아 질문을 날린다. 한술 더 떠서 자기도 같이 가자는 남편까지 있다. 아내가 어딘가로 외출하려고 하면 자기도 데려가려며 떼를 쓰는 것이다. 이러니 아내들은 물에 젖은 낙엽처럼 끈적끈적 달라붙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환갑을 넘긴 아내의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육아에서 손을 뗐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에서도 벗어났으니 가정의 공동 운영자로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황혼이혼장을 내미는 것이다.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옛날에는 아이가 성인이 된 후라도 부모와 자식이 근처에 살면서 삶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의 부모와 자식은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편이 좋다. 본격적인 노인으로 접어드는 80세 이상이라면 모를까. 몸과 마음이 아직 건강한 70대까지는 아이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젊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20, 30대였을 때 나의 부모님의 얼굴을 1년에 몇 번이나 떠올렸던가.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자식들과는 1년에 몇 차례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너무 멀리도 가까이도 지내지 말자. 이는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가끔 환자들에게 성인이 된 혹은 중년의 자식들에 관한 상담을 듣기도 한다. 주로 자식들이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는 내용이다. 이럴 때 나는 부모님이 개입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자식들은 간섭하면 할수록 더 엇나간다는 점 가슴에 새겨두세요 라는 뜻의 말을 전한다. 자식들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면 일단은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오랫동안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 밥을 차려준다면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밥을 주지 않아야 스스로 일어나서 편의점에라도 가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대로 두시라고 아무리 입이 닳도록 말해도 처음에는 대부분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리 그래도 라고 대답할 뿐이다. 같은 말을 반년 이상 반복해야 비로소 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냥 내 삶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자식들의 태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온다. 자식들의 취직이나 결혼에 관해서도 일절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회사에 다닐 때는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이 당연한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원의 55%가 대리나 과장직급에서 3분의 1은 평사원에서 회사 생활을 끝내는 시대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월급쟁이로 평생 동안 회사에 다니는 것이 부모님 세대에 비해 훨씬 어려운 일이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행복해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식이 퇴사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부모님의 눈에 도저히 차지 않는 상대를 데려오는 경우에도 두 눈 질끈 감고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은 남성 4명 중 1명이 평생 결혼하지 않는 시대인데다가 한 번 정도의 이혼 경험은 흠도 아닌 세상이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노후에 배워야 할 의무 과목 2가지. 노후에 필요한 공부로 제안했던 책 쓰기나 영화 촬영은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선택 과목 말고 고령자라면 반드시 배워둬야 할 의무 과목도 있다. 좋아하는 분야를 전공하기 전에 노후의 삶을 안정시키고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수업이 있다고 보면 된다. 나는 이를 60세부터 시작하는 의무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고령자의 필수 수강 과목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건강의학 혹은 예방의학이다. 건강에 좋은 식사와 생활습관, 영양제 등에 관한 지식과 인지장애 예방법, 인지장애 예방법 같은 기본적인 건강 정보들을 배워두자.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몸과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노후를 유의미하게 사는 첫걸음이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강의를 들어도 좋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무료 강연에도 내용이 알찬 강좌가 많다. 다만 강연에서는 낡은 건강 상식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 나온 다양한 종류의 책을 반드시 함께 읽어보자. 둘째는 노후의 경제학으로 연금이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상속, 투자 등 돈에 관한 분야이다. 노후 자금에 관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두면 이를 둘러싼 불안감을 건설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노인의 건강과 경제에 대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자유선택 과목이다. 좋아하는 일이나 흥미로운 분야, 현역 시절 쌓아두었던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해서 주제를 좁혀가며 계속 공부해 나가자.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댄 뷰트너가 쓴 블루존이라는 책이 있다. 작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에 방문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뷰트너가 탐방한 지역은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노마린다 공동체,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일본의 오키나와 섬 등이다. 책에 따르면 장수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 장수 지역에는 나이가 들어도 밭일, 정원 가꾸기, 집안일 등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즉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배부르게 먹지 않기, 목적의식 지니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등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일하기를 제일 중요하게 꼽았다. 일하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에 관한 조사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실업과 같은 삶의 큰 사건으로 사람의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는데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 일자리를 잃는 일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인간에게 일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비슷한 조사들에서도 모두 늙어서도 계속 일해야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관련 자료를 다 소개하자면 책 한 권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방대하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임이 틀림없다는 뜻이다. 서양에는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나 역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유의미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일하기라고 생각한다. 정년이 고 은퇴가 아님을 명심하고 연령에 맞게, 아니 때로는 나이를 잊어서라도 계속 일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찰기전날입니다. 현대인의 기대 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인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노쇠한 이미지는
어느새 70대에서 90대 이상의 연령대로 옮겨갔습니다.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우리가 보내야 하는 노년 역시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파에 앉아 TV나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대신 꼭 필요한 사회 필요 구성원으로 의미 있고 활기찬 노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필요한데요. 의학 박사이자 92세 나이에도 여전히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저자는 4가지를 강조합니다. 높은 자존감,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끝없는 배움입니다. 높은 자존감과 끝없는 배움이 정신건강과 직결된다면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즉,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죽기 전까지 몸과 정신의 활력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화를 늦추고 젊게 사는 비결,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 노화를 늦추는 4가지 방법과 젊음의 비결이 무척 궁금한데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1900년만 해도 독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겨우 47세였다. 그러다가 1920에서 1930년대에 페니실린과 그 밖의 항생제들이 개발되었고 이후 내시경 같은 의학적 발전을 거듭하며 아픈 심장, 막힌 혈관, 그리고 망가진 허리를 고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예방의학이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나아졌다. 덕분에 전쟁을 겪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났고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가파르게 상승했다. 오늘날 태어나는 아이들은 80에서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독일에서도 노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노인에게 표하는 공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고령자들은 자신이 이뤄낸 삶의 업적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존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과거 50세만 넘어도 노땅이나 뒷방 노인의 취급을 받던 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음이 아름답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고령자들도 흥미진진하고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당연히 신체적인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인생 후반기의 황금기는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무엇이 결정적인지 일찌감치 깨닫는 게 중요하다. 바로 자신의 몸이 그리고 특히나 정신이 75세 생일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자신의 삼촌은 평생 담배를 피웠고 맥주를 마셨으며 운동이라고는 남들이 하는 걸 텔레비전으로 구경하는 것뿐이었는데 94세로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쌩쌩하고 건강했다고 말이다. 정말 진심으로 기꺼이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당신도 잘 알다시피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달라진 외모와 친해지기. 당신은 더 이상 매력을 한창 발산하던 35살 때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무척 초췌해 보인다. 눈도 작아진 듯하고 여기저기 깊게 자리 잡은 주름도 눈에 띄고 생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아무튼 완곡하게 달라 보인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그동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기쁜 경험과 슬픈 경험을 통해서 더 지혜롭고 현명해졌으며 깊이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 물론 당신은 예전만큼 100m 달리기를 잘할 수는 없다. 계단으로 3층까지 오르는 것도 상당히 힘에 부칠 것이다. 대신 당신의 의식은 놀라울 만큼 확장되었다.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읽은 그 수많은 책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그동안 들었던 음악들, 여행에서의 아름다운 기억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했던 재미난 시간들, 친구들과 나눴던 즐거운 대화들, 사랑했던 경험들도 빼놓지 말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성형외과 의사가 정성껏 수술해준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겉모습과 친숙해져야 하고 거울 속에 보이지 않는 나와도 친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5년, 20년 또는 30년 후에 나와도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나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말고 현재를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로 바라보길 바란다. 지난 추억들을 곱씹는 인생의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있는 능력들을 습득하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아주 소중한 인생의 단계임을 명심하자. 선물과도 같은 이 시기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나이 든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나이 든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역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 높은 자존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신, 신체의학은 우리에게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대개 유년기에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와 남동생에게 우리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멋진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우리가 어쩌다가 멍청한 짓을 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가면서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를 포함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다. 특히 이들이 의심과 회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을 시기에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확신과 지지가 필요하다.
어렸을 때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에 맞서 싸웠을지라도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면의 안정을 찾고 소속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자존감, 즉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안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된다. 은퇴 후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법.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늘어난 기대 수명이 선물해준 비교적 긴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지식을 향한 갈망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 노년기에 젊음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 대부분은 적극적인 삶과 자기 자신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노력하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은퇴 후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이들이라고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은퇴한 엔지니어, 난민촌에서 봉사하는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은퇴자, 도우미 절실히 필요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일하는 전직 간호사, 다른 음악가 2명과 소규모 밴드를 결성해 요양원에서 연주를 하며 환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클라리넷 연주자 등의 사례가 있다.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래도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직업이 있고 여전히 그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세상과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손자, 손녀를 살뜰하게 보살피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역할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고요. 어렸을 때 조부모 손에서 자란 친구들이 재밌는 이야기들로 이 세상을 처음 알게 해준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걸 자주 봤어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하와이에서 사랑을 담아 키워준 외할머니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듦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렇죠. 특히나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고 곧 월세가 밀리게 될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쇠약해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이죠. 노년의 향방을 가르는 용기.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가?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20에서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 건강한 식생활. 앞에서 우리의 정신을 재무장했으니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바로 우리 몸이다. 사실은 늦어도 30살쯤에는 누구나 자기 몸을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봐야 한다. 그래야 노년을 별 문제 없이 맞이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늦지 않았다. 당신이 70세가 다 되어서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결심한다면 몸은 어떤 부분들은 이미 조금씩 망가졌겠지만 예를 들어 마침내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당장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거나 적어도 산책이라도 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 기뻐할 것이다. 특히 뇌와 같은 기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근육이 다시 생기고 면역 체계가 자신이 맡은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 세포다. 연구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다. 우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낙상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조심해야 한다. 독감이나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암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체계 약화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현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과체중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몸을 튼튼하게 하고 엄청난 수의 세포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가? 가능한 해로운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가? 먹는 즐거움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세포를 젊게 만드는 식사법. 조금 과장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상당히 파렴치한 식품 산업계가 뻗치는 다양한 유혹의 손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다. 광고에서 보여주는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상품들,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 화목한 가족들, 활력 넘치는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평화로워 보이는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피자, 감자칩,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편리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당할지 아닐지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와 건강한 자연식품 대신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해치는 방부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인공향신료 등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간 식품들을 고른다고 말한다. 질이 낮은 원재료와 과도한 지방, 설탕, 그리고 소금 함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이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팁은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리해 섭취. 요구르트와 치즈 같은 저지방 유제품 섭취.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와 과일로 다량의 비타민과 섬유질 섭취. 가능하면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콩, 견과류 많이 섭취. 붉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는 줄이고 생선과 가금류, 고기 섭취 늘리기. 훈제 고기와 소시지 같은 가공육 섭취 줄이기. 베이컨, 라드, 버터, 크림과 같은 동물성 지방 섭취 줄이기. 연어나 고등어와 같이 불포화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예외. 설탕, 케이크, 초콜릿, 그 외에 달콤한 간식 섭취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 최소한 1.5리터 생수 또는 허브티여야 하며 설탕이 들어있는 레모네이드나 콜라 제외. 과즙으로만 만든 순수한 과일 주스는 물로 희석해서 마시기. 술 줄이기. 하루에 와인 한두 잔, 맥주 500ml 이하로 섭취. 커피와 홍차는 적당량만 마시기. 몇 가지 기본만 지키면 정말 훌륭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고 난 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기분이 좋아진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았고 배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 혈액에 전달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다. 내 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다. 다만 근육들은 너무 많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거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묘약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신체 활동이 성공적인 나이 듦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다. 반드시 피해야 할 낙상. 나이 든 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문의들이 몇 년 전부터 우려를 표하는 현상이 있다. 낙상 때문에 수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거나 움직이기 힘들어져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길어진 기대 수명이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중 3분의 1 정도가 1년에 한 번 정도 심한 낙상 사고를 겪고 있고 낙상 사고 중 10%가 골절이나 다른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낙상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넘어진다. 아이들이야 워낙 잘 넘어지고 운동 종목에 따라서는 넘어지는 것이 경기의 일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는 거의 매분 선수가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발에 걷어차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난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익히 들어봤듯이 나이가 들면 생각하거나 기억을 떠올리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 뇌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더 오래 걸린다. 이런 지연 현상은 낙상을 막을 수 있는 팔과 다리의 반사신경에도 나타난다. 반사신경이 좋은 젊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순간 덜 다칠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축구 선수들은 넘어질 때 아주 누련하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단단한 근육 덕분에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에게 낙상사고가 잦은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평생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활동량이 많지 않은 노인들은 근육량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산책도 많이 하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며 무거운 냄비나 정원 도구들도 잘 다루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겠지만 어느 순간 근육이 가늘어지고 약해진다. 근감소증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 다리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잃게 되고 비틀거리다 잘못하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게 된다. 게다가 시력도 떨어져서 장애물도 잘 보지 못한다. 그래서 거실에 깔려있는 카펫의 주름에 걸려 넘어지거나 산책을 하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 번째 이유를 밝혀냈다. 바로 의약품이다. 나이 든 사람에게 여전히 처방되고 있는 특정한 수면제가 가장 위험하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약 성분이 몸에서 분해될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 수면제의 효과가 아침까지 유지되어 잠에 취한 채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고혈압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에도 나이 든 환자들의 몸에 맞게 적정량을 처방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처방된 의약품들이 서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빠르게 걷는 산책과 수영 외에 전문가들은 아령이나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고 적응되면 10분 정도 집에서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불안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신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매일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젊음의 비결.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감사함을 모르게 되는가? 나이 들매 어두운 측면만 보게 되는가? 다가오는 앞날을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일까? 질병, 치매, 남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 외로움, 소외, 그리고 자녀들에게 혹시 짐이 될까 걱정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존재의 가벼움은 어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박사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움은 거의 없어요. 무엇보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언젠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느낍니다. 하지만 고령의 명배우인 앤서니 홉킨스는 우리가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유한성이 비로소 삶의 가치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년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되도록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머릿속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나이를 애써 잊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면서 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잖아 해서 뭐해?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같은 생각들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는 너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는 마세요. 당신과 나는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이 분야에서 천재 소리를 듣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젊은이들은 의아한 미소를 지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워두면 이메일로 손주들의 최근 사진들을 볼 수 있고 필요한 앱들을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회색 뇌세포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기심은 우리를 젊게 만들어 준다. 하루가 어제처럼 지나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만족하며 지내면 안 됩니다. 하루를 만들어가고 내용과 의미를 부여해야 하죠. 크고 작은 활동을 계획하고 친구를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신적 민첩성과 유연성은 신체적인 기능을 자극할 뿐 아니라 성취감으로 채운 하루는 그냥 그렇게 대충 흘려보낸 하루보다 훨씬 더 길고 값지기 때문이죠. 자신을 바라보는 애정어리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은 외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냥 자신을 놓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이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난 후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야 하고요. 머리는 일주일에 2번은 감아야 하죠. 발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잘 관리하거나 네일샵을 찾아가서 깨끗하게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통증을 일으키는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있으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기 때문이죠. 빈틈없이 칫솔질을 하고 치간 칫솔도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60세부터 틀니를 끼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다행히 치의학 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육과 관절을 꾸준히 단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팔굽혀펴기 50개나 스쿼트 100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운동치료 전문가들은 검사를 통해서 당신의 근육과 관절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추천해 줄 거예요. 이는 올바른 자세와 걸음걸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외모를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긍심, 품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외출할 때뿐 아니라 집에서도 너무 엉망으로 늘어져 있지 않도록 의식해 봅시다. 우리가 구멍난 양말이나 더러워진 스웨터를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은 일부러 더 악의적으로 표현했다. 더 이상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면 집안에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돌아다녀야 하나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매력적이고 관리가 잘 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중요해요.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식사하게 되더라도 식사 예절을 잘 지키면서 먹어야 해요. 저는 이런 내면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안 되나요? 당연히 그래도 됩니다. 잠옷을 입은 채로 먹어도 상관없어요. 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내면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비해 시간이 많기에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거나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선 우리는 귀찮음이나 게으름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동력이 우리가 30살이었을 때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나라로 여행을 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자연을 탐험하고 흥미로운 분야의 책을 읽고 라이브 콘서트에 가서 음악을 듣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노인성 질환, 외로움.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외로움. 외로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노화 연구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한다. 나이 든 사람에게 외로움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손상을 입힌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너무 많은 염증 물질들이 몸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르티손, 혈압, 그리고 혈중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몸의 면역 방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염이나 암에 더 취약해진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충분한 사회적인 유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상동맥의 변화와 뇌졸중이 현저히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정신적인 위축에 그치지 않고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기. 외로울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 빌어먹을, 난 외로워 라고 자신에게 말해야 하기에 스스로 실패한 듯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나는 왜 외로운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동료들을 나쁘게 대했나? 나는 그들을 지루하게 하고 항상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들 관심 밖의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사실은 내 탓이 아니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거나 컴퓨터로 노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물론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고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팅 앱이나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에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조금 나이 들었을지는 몰라도 절대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오래 산 만큼 경험도 많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견해가 조금 구식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필요하면 당신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 모임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환경기술 강좌에서부터 합창단, 문화포럼, 전시회, 그리고 당연히 시니어 클럽도 있다. 당신이 사는 곳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소 배식 돕기나 이민자 자녀, 병원 환자 돌보기와 같은 자원봉사가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이런 기회들을 잘 이용해보자. 첫 번째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임으로 옮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다. 노아가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가져오는 불가피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일상의 자잘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 통증, 상심, 그리고 최악의 경우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인생의 우울한 단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